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에는 GYBM 1기, 2기, 멘토님, 가급적이면 벽을 허물고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칭으로 세계기념 포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GYBM과 대우가 만나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조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고 40분 정도 교류 시간, 일단 마감을 하면서 갈 사람은 요 근처에 있는 치맥집으로 가서 차를 잠시 담소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리두기 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우 여러분들 다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사감하셨던 팀장님들 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이건 누구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무국에서 GYBM을 대행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사 진행하고 끝날 때 뒷정리,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주변을 좀 정리하고 챙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달 금요일 저녁마다 이 판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게 사무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만은 GYBM 우리 여러분들께서 동문들이 도와주시면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진행 내용은 이걸 마치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병서 소장님 아마 여러분들 제가 처음 알려드렸을 때 많이들 봤을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는 80년대 말에 대우 경제연구소에 조인을 하셔서 90년대까지 김우중 회장님이 하셨던 세계경영을 설계할 때 중국 통으로 활약을 하시다가 2000년도에 중간에 이제 본인이 뜻한 바에서 나가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오셔서 지금 중국에 관한 한 특히 금융이나 미국과의 관계, 특히 반도체 쪽을 매개로 한 이야기를 아주 파워풀한 강의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몇 번 들어도 볼 때마다 참 좀 심한 표현을 좀 신통하다. 어떻게 저 많은 내용들을 해주시고 하는 깜짝 놀랄 지경이 오늘 아마 많은 통계표와 아울러서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딜리브를 해드릴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여기서 저한테 육성으로 주기는 이게 유튜브 동영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주셔도 제가 소화를 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 받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유튜브 송출이 됩니다. 그런 애로점을 좀 이해하시고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저한테 우리 카톡방으로 주시면은 그걸 받아서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 끝날 때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명수 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병서라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 금융에서 5, 6년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중국 경제 금융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올릴 얘기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떡할래? 이제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얘기 결론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0분 지나면 절반은 아마 주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6가지만 얘기 드리고 그때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단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미중의 전쟁이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2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에 대한 공포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도 된다. 2번째는 미국이 올마이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 대한 기대도 좀 낮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그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고 모든 사람이 욕심낼 때 이제 그때 두려워하라.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트럼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러는 상황이지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그 GYBM 많은 멤버들이 계시지만 결국은 저는 금융에서 오래 일을 해서 돈 다루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시력이 실력이고 시력이 돈입니다. 눈이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면요, 버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아마 전문가들을 이제 만나고 들으시겠지만, 전문가 말은 반만 믿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터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올리는 많은 얘기들은 아마 언론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아마 보시게 될 건데, 첫 번째, 트럼프. 아마 가장 많이 이제 인구에 해석하고 트럼프를 위한 거래 기술을 봐라 그러는데, 트럼프 거래 달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카피 기술의 이 달인입니다. 지금 트럼프 얘기를 하면 세 가지가 우리한테 확 와닿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최고야. 두 번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장미, 꽃, 뭐 황금 이런 게 아니고 관세랍니다.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지만 이 세 가지 다 트럼프 베낀 겁니다. 자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2년짜리 대통령이다. 4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조급함이 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적은 중국이 아니고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앨런 머스크는 이 중국이 심은 첩자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사실은 조금 있고, 미국의 기업인들 중에서 가장 친중인 사람 한 사람 고르라 그러는 건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에너미, 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퍼스트 버디, 가장 이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앨런 머스크를 썼고,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정책 인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앨런 머스크는 왜 트럼프의 배에 같이 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앨런 머스크는요, 당대 최고의, 지금 살아있는 모든 기업인들 중에서 최고의 경영,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무당을 뺨치는 신기 촉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이제 승부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의 중요한 관건은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언제 가냐, 얼마나 가냐, 누구를 만나냐, 거기서 결판날 겁니다. 두 번째, 무역전쟁. 60% 보복관세 때리면, 지금 25% 때렸는데 60% 때리면 85% 때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 다 죽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역전쟁으로는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무슨 뭐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관세를 때린다는 건 뭐예요? 자국 산업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50년 전에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 반도체 공장들 다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대만 살짝 거친 것도 있고 안 거치고 중국 가 있고 지금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집 나간 그 산업을 60% 보복관세 때려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82,000달러 인당 소득인 나라에서 생산하면 전 세계에서 생산 코스트가 가장 높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은 어디다 지어야 돼요? 보조금 많은 데 지어야 됩니까? 시장 가까운 데 지어야 됩니까? 시장 가까운 데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니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왜 중국이 저 난리를 치면은 중국이 대항한다고 난리 나야 되고, 만약에 한국한테 60% 보복관세 때린다 그러면 우리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나야 될 거예요. 근데 중국은 조용합니다. 이유는요, 미국의 아주 중요한 기업 3개가 중국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왕의 아들 세자를 중국이 볼모로 잡아가죠. 사고 치면 세자의 목을 잘라버린다 이거니.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애플입니다. 두 번째, 세계 전기차에서 1등하는 최고의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우리는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물건 사죠. 미국은 월마트에서 물건 사죠. 이 3개가 중국에 잡힌 볼모입니다. 애플, 지금 만들고, 여러분들 혹시 애플폰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거 메이드 인 USA일까요? 뒤딱 한번 까보시죠.
Designed by California, USA, assembled by China. 95%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만약에 95% 중국에서 만드는 그 공장 6개월만 정지시키면 애플 주가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테슬라. 전 세계 230만 대 생산 캐파 중에서 95만 대를 샹하이 린깡에서 만듭니다. 그 공장 한 달만 문 닫게 하면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지금 매 기저귀 하나가 10,000원 하는데 그게 16,0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60% 올라가면 중국도 수출을 못하게 되지만 월마트의 매장이 60%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품목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빼고 있으면 대박인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의 부담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본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 막가파, 우대뽕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진짜 정책은 무역으로 중국을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1기 정부 때 실패했습니다. 무역 정책은. 왜요? 그때 성공했으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했겠죠. 떨어졌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트럼프의 무역 제재는 실패다. 그런데 다시 이걸 들고 나왔다? 바본가요?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기술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돈을 털어가는 겁니다. 1950년 이후에 미국은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진 나라 중에서 지구상에 사라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만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도저히 미국에 대응할 수 없는 이 머슴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폼 잡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이죠. 13억의 가난한 병자 거지라고 했던 중국이 전 세계의 럭셔리의 36%를 삽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명차라고 하는 벤츠의 판매량의 37%를 중국이 삽니다. 이거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은요, 거지 싫어합니다. 미국이 터는 나라는 석유가 많든지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지 거지들 손도 안 댑니다. 일본 198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거 터는 거죠. 중동 거기에 땅만 파면은 무지막지한 블랙 골드 석유가 다 돈입니다. 이런 데 건드리는 거죠. 북한 김정은 저 거지를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역 전쟁의 핵심이고요. 세 번째, 미국하고 중국이 1차 전쟁 트럼프 전쟁, 2차 전쟁 바이든의 기술 전쟁, 이번 3차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대응력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공격하냐는 우리가 매일 귀에 피가 나도록 듣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중국 죽었네, 겁먹었네, 우리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도체 만들려면요 실리콘 기판이 필요하고요. 배터리 만들려고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이 있어야 돼요. F-25 전투기 만들려면 거기에 히토류 금속이라는 게 450kg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 세계 히토류 금속의 61%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 첨단 산업 다 악소리 나는 거죠. 미국의 무역의 창에 중국은 자원의 방패로 대응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지금 미국에 흑자 내고 돈 쓰고 하는 것은 누가 돈 벌어주는데 그 돈은 반도체가 가장 많이 벌고 지금 최근에는 배터리하고 전기차가 많이 벌입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 우리 사상 최대로 많이 나는데 반도체하고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세계의 메모리 최고의 반도체의 원자재 40%를 중국에서 옵니다. 배터리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배터리 원자재의 83%를 중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뭐 심플하게 보면 요소수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중국이 미국을 바로 때리기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한국에 보복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예전에 요소수 사태가 한 4년 전인가 터졌을 때 우리가 큰일 났었습니다. 요소수 그게 뭐냐면 비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디젤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기술이 높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중국이 가을 밀을 재배하는데 비료를 쳐야 되니까 요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떤 수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수출하지 마. 한국은 이 요소수를 중국에서 다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걸 딱 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나라 모든 트럭들이 다 섰고요. 모든 물류회사들 창고에서 출고가 안 되고 한국의 대기업들 물건을 만들어서 밖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아이고 요즘 우리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연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네. 흑연 수출하지 마. 전 세계 흑연의 인조 흑연, 천연 흑연의 93%에서 9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못 만들고 응급제가 없어갖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중국에서 돈을 타러가는 방법은 금융입니다. 지금 철강화학, 조선, 기계정찰. 그래서 중국이요.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요. 다 잘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중국 관련된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금융이 위험하다, 부채가 많다 그래요. 중국의 최대 약점은 금융이고요. 미국은 철강화학, 조선기계, 반도체까지도 잘 못 만듭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무기는 금융입니다. 이게 미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요. 미국이 왜 세냐고 그러면요. 여러분 달러 100달러짜리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나 핸드폰을 수출하면 100달러 받아오잖아요. 그 100달러 어떻게 만들까요? FRB 지하실에서 프린터로 찍어서 만듭니다. A4용지 그냥 쭉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날방 가서 만든 자동차 이거 2만 달러, 5만 달러 종이로 그냥 쭉 끝나는 겁니다. 그런 100달러짜리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까요? 이게 몇십 센트밖에 안 됩니다. 세상 천지에 원가 대비해서 수익이 98%가 넘어가는 이런 산업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전 세계 물건을 다 공짜로 쓰는 겁니다. 중국 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만들어 오면 프린터로 종이 찍어 주면 되는 거죠. 동남아 죽어라고 일해봐라. 그냥 종이 찍어서 주면 됩니다. 이게 미국의 진짜 경쟁력이고 이게 바로 금융력이고 이게 무서운 미국에 숨어있는 칼입니다. 이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냐? 그 보복 관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국 생각만 하고서 야, 우리 수출 안 되면 한국 망합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90년대 초반에는 그랬지만 지금 중국이 무역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이 17%예요. 그런데 그 17%는 미국으로 얼마를 수출하면 15%를 수출합니다. GDP에서 중국이 미국으로 만약에 수출이 빵이 됐을 때 GDP 2.8%가 마이너스 나와요. 5% 하니까 2.8% 빼면은 이제 3%가 날아가니까 성장이 2%로 훅 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모든 이제 언론에 보면 중국이 무역 규제 받으면 성장률 반토막 나고 2%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중국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이 뭔가를 액션을 분명히 할 거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근데 그게 뭘 할 건지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미국 얘기만 듣고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바보가 아닌데 그럼 중국은 가만 앉아 있을까요? 대응책은 뭐냐면 내수입니다. 중국의 지금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7%입니다. 요걸 10%만 더 늘리면 GDP가 5.7이 되는 거죠. 5%만 늘리면 2.8이 됩니다. 미국이 수출을 억제하려고 보복관세 60% 때리면 중국은 목숨 걸고 내수 소비를 5%만 올리면 미국으로 수출 빵이 되는 걸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의 모든 정책은 내수 확대, 내수 소비 증대 여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금년에 중국의 내수 소비 3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이래서 소비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금년에 정부가 돈 마구 퍼넣을 겁니다.
금융의 유명한 격언 하나는 월스트리트예요. 돈을 갖다 보면 죽은 고양이도 풀쩍 뛴다는 겁니다. 여기도 산부인과에서 안 나오면 돈 준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돈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뭘 지금 이제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8가지 정도 방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방책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수를 키워서 중국의 이 수출에서의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어떤 나라냐, 코리아를 뭐로 얘기하면 머니 머신, 돈 만드는 기계다. ATM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프렌즈, 친구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면 친구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전부 악수하고 다니면서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한 거죠. 중국은 아주 목이 쫄리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이 뭘까요?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기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는 뭐냐면 돈 되면 친구, 돈 안 되면 남. 그리고 내 돈 털어가는 놈은 적. 이렇게 데피니션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는요. 그 반대로 적은 뭐냐 그러면 무역,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를 하나를 꼽으라면 GDP 성장률, 물가, 금리, 환율 뭐 이거 아닙니다.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를 미국한테 많이 내게 해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뽑아가는 놈 이거 제일 나쁜 새끼 1번. 그래서 중국이 무역 흑자가 제일 많이 나니까 1번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뭐 인심 막 씁니다. 돈이 있나요? 재정적자 2조 달러씩 납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냐? 국채를 발행해야죠. 그럼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사줬고 중동이 사줬고 유럽이 사줬고 일본이 사줬는데 지금은 영국 하나 빼놓고는 모든 나라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두 번째 나쁜 놈은 국채 파는 놈 나쁜 놈, 국채 많이 사주는 놈 좋은 놈, 무역수지 이게 흑자 내지 않고 적자 내는 놈 좋은 놈. 세 번째가 미국이 전 세계 군대를 보내놨는데 주둔금 비용 팍팍 올려주는 나라 좋은 나라, 주둔금 비용 동결하거나 깎자고 하는 놈 나쁜 새끼. 한국은 그 세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흑자로 보면 미국이 한 8번째 정도인가 뭐 그런데 최근 2년간 무역수지 흑자의 증가폭으로 보면 전 세계 제일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번 손보기가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요. 거래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말폭탄 확 던져서 상대한테 겁을 주고 난 다음번에 겁먹은 그 친구를 뒤로 불러가지고 내가 살살 때려줄게. 너 나한테 뭐 줄래? 뒷구멍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200% 아니고 원래 했던 대로 100% 낮춰주는 것이 트럼프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기른 거죠. 그래서 뭐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죽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오케이야. 한국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이상한 그 1980년에 봤던 이 비상계엄이 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올스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죽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 맹수의 습성을 가졌습니다. 죽은 권력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권력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 세계 경제 규모로 세 번째인 일본 수상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가서 그 새로운 총리가 인사하겠다고 그랬더니 올 필요 없어. 너 왜?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거든. 근데 일본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바로 마사요시 손정희가 간 겁니다. 어떻게? 돈 1,000억 불 싸들고 가가지고 우리 1,000억 불 투자할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훌륭한 경영자 내 친구 프렌즈. 그리고 그때 손정희가 얘기한 거죠. 우리 총리 좀 만나줘라. 그랬더니 트럼프 아유 만나야죠. 그래서 총리 만납니다. 한국은 돈도 없고 보낼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굉장한 리스크가 우리한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빨리 뭐 안정이 돼서 트럼프하고 네트워킹하고
답을 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역수지 흑자부터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으로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할래? 석유 사는 거 중동에서 사지 말고 미국에서 왕창 사주고 주둔군 비용 올리는 그만큼을 무기를 왕창 사주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요. 바이든의 민주당의 지지 세력은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입니다. 금융하고 이게 IT가 민주당의 지지 세력인데 트럼프의 지지 세력, 공화당의 지지 세력은 빰벨트, 농업지역, 암벨트, 무기, 방산지역, 러스트벨트, 이 자동차 같은 전통산업, 그리고 오일벨트, 석유, 요게 트럼프의 지지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그 지지자들한테 돈 벌게 해주면 되는데 석유하고 방산에서 돈 벌게 하면 트럼프의 입을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대로 간다면 우리 무역 수지 흑자가 혹 줄어들게 되면 달러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나빠집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보는데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수출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자금 경색에 크게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중이 싸워가지고 반도체나 배터리의 원자재를 한국에 안 파는 불상사가 생기면 우리 수출 악소리 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리스크는 바로 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닭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드 때는 한국이 닭이었고 바이든 때는 대만이 닭이었습니다. 지금 미중의 3차 전쟁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미중의 3차 전쟁이 벌어지면 아세안이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공법이 있고 우회하는 법이 있을 건데 트럼프 아주 종잡을 수 없는 것이요. 자기 앞집 옆집에 있는 친구를 팼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25% 보복한세 때리고 저 멀리는 중국한테는 10% 때렸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중국 때려잡고 싶은데 중국을 때리자니 조금 버거운 것이 미국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편을 들어주는 원자재는 다 캐나다에서 사고 공장을 다가 중국이 멕시코에 지어가지고 이 로컬 컨텐츠를 맞춰가지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는데 이번에 얘기했죠. 캐나다 보고는 50만 먼저 추가되라. 멕시코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 루트를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멕시코, 캐나다 이 지역 그리고 한국 이거 지금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아세안 지역으로 대거 이게 생산 기지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해서 중국의 아세안으로의 이전의 가속화 이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앞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이 봉쇄가 되면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아세안, 두 번째가 1대1로에 있는 연성국가, 세 번째가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여러분 공부하시는 또 그 일하시는 분야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인구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또 문제가 이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결혼 못한 시골 노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조어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많은 이제 그 신부들이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신 거죠. 이미 40만 가구 넘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다문화 가정이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저는 한국한테 떨어진 최대 행운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다. 무슨 소리냐? 무슨 귀신처럼 까먹는 소리인데 앞으로의 시장은 아세안이 무지 커지는데 우리가 아세안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베트남 가서 태국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캄보디아 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이 원수 같은 말이 안 되네. 그리고 거기에 문화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데 거기서 영어로 May I speak to 하는 순간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에 오신 어머니들이 전부 거기 엄마인데 애기들이요. 아빠 말은 못 배워요. 엄마 말은 그대로 네이티브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년 정도까지는 아마 동남아에서 오신 이제 어머니들이 많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만 이상의 가구들이 다문화 가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길러진 이 동남아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없는 이 인재들이 100만 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약간 차별적인 시각이 있지만
만약에 다문화 가정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수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가진 지금 세계 환경 변화에서 이게 엄청난 행운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볼 때 한국 기업들이 지금 저는 잘해야 된다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동남아를 우리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이 중국 푸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풍선 효과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많은 이제 우리 대우 영 멤버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에서 앞으로 아마 10년 되면 여러분들 후배 중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베트남어를 네이티브로 구사하는 친구들이, 인도네시아를 네이티브로 구사하는 친구들이 대거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잘 쓸래? 거기에 이제 대박의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릴 얘기는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얘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안 하셨기 때문에 조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셔도 됩니다. 데이터 한번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이게 안 넘어가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젠다는 이걸로 당선했지만요, 미국에요,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작년에 어떤 대학교가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45등 했습니다. 꼴찌.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가르게 누가 제일 잘했냐? 이거 1등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요, 거짓말 잘합니다. 지금 윈스턴 포스도 참 할 일이 없는데, 트럼프가 4년 동안에 거짓말 얼마 했나를 다 계산해 봤더니 2만 55번 했다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트럼프는 거짓말 해도 뭐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거짓말 했다? 그럼 난리 납니다. 팩트 체크하고 무슨. 결국은 이게 이제 다르고요. 그리고 트럼프 어글리 프로젝트는 성추행, 의회 난입 사태, 대선 개입, 기밀문서 유출, 다 이거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면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를 누가 제일 많이 늘렸냐 보면은 임기 중에서 트럼프가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미국을 좀 봐야 되는 것은, 생선 굽는데요, 조그마한 이제 조개 한 마리 굽는데 이걸 자꾸 구울 때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중국 벌써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못 죽였냐고 그러면요, 벌써 12년이 됐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부터. 못 죽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의 피벗 투 에이시아의 정책을 트럼프가 단 하나도 수용한 게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바이든이 수행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놓고 얘기하죠. 바이든 정책 다 폐지해버리겠다. 이게 4년짜리 포퓰리즘에 쩔은, 대통령 임기제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정책의 일관성에선 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언제 나왔냐고 그러면요, 1914년에 나왔습니다. 110년 된 거를 트럼프가 들고 나왔고, 마가, 이거 자기 거냐 아닙니다. 저거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선거에 써먹었던 거고, 70년에 닉슨 보편관세 10%도 닉슨이 쓴 건데, 요거 세 개를 다 뭉쳐가지고 트럼프가 했는데, 이런 것들은요, 항상 세계 경제가 안 좋거나 미국의 역할이 약해졌을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수출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빨간 색깔이 중국이고 파란 색깔 점선이 미국인데, 세계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요. 제조 중국이 28.8%고 미국이 16%. 세계 최대 제조 능력하고 수출 능력을 가진 놈을 보복관세 때려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요? 1등이 2등을 잡는다고 말이 되지만 2등이 1등을 어렵죠.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1914년에 나왔고요. 보편관세 닉슨 때 마가 레이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성공했냐 그러는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요 70년 이후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게 트럼프에 대한 과다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거래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거래 기술이 뭐냐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최고 히트곡 뭡니까? 그 로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제 아파트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아, 이거 내 노래구나. 다 눈으로 제 욕을 하시네요.
아니 뭐 송가인이나 손태진 노래 좋아할 것 같은 군번인데 무슨 로제야 그러시는데 제가 로제의 노래를 아파트를 딱 들어봤을 때 너무 귀에 착착 감기는 거야. 왜 감길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MT 갔을 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던 369 게임. 트럼프 지금 369 게임 합니다. 트럼프를 알려면 거래 기술을 바로 하는데 거래 기술 11가지를 놓고 보면 그 중에서 3번 선택의 폭을 최대한 높여라. 두 번째 6번 전략에 주력해라. 그리고 9번 최고의 물건 만들고 11번 게임으로 가라. 트럼프의 지금 핵심 정책은 전부 요 세 가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리턴한 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관세 폭탄, 올드보이, 복수의 화신, 중국 잡는 전사 아닙니다. 딜메이커입니다. 트럼프 말 막 해요. 환율에 대해서 4년 동안 2017년부터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 버립니다. 신뢰성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럼프를요, 저 미치광이 막가파 무대포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럼프의 모든 것은 아바타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요, MBC 방송의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11년 동안 진행했는데 인기가 무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마음, 시청자의 마음을 읽는데 트럼프는 엄청난 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액션을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을 부도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음에 갔다 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요, 4번 부도내고 5번째 살아났습니다. 사전 5기입니다. 한 번 부도내도 저도 뭐 부장님하고 같은 대우그룹에 입사해가지고 그 대우그룹 끝날 때까지 있었지만 그 직원들의 고통이라는 거 내가 부도낸 것도 아닌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어느 회사 다니니 대우증권 니들하고는 거래 못해. 부도났잖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는 사장님이 오너가 날아가는 건데 직원도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걸 4번이나 겪었다고. 5번째 살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3번.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까지 87년부터 19건 책을 썼다는 겁니다. 100개 같든 뭘 했든 간에 19권 썼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불에 비쳐가지고 제 얼굴이 이마가 이렇게 넓은데 저도 원래 이렇게 안 넓었습니다. 책 7권 쓰니까 머리 다 빠졌습니다. 트럼프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럼프의 저 모든 이슈는 트럼프는요. 방송에서 그리고 책을 쓰면서 그 노하우가 뭐냐면 대중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아바타를 갖다 던진 겁니다. 트럼프의 원래 얼굴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고, 저 트럼프 정책 뭐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많고요. 근데 이 정책을 그대로 하면 뭐 대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번 1기 때 정책하고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 왜 안 바꾸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40대면 나이 말 안 듣고요. 50대면 자기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회사의 사장님 생각 바꿀 것 같습니까? 상무님 전부 다 바꿀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상무 전무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 회의합시다. 김 부장 얘기해봐. 박 이사 얘기해봐. 1시간 동안 4개나 또 질문을 시켜. 말 다 시켜놓은 끝에는 어떻게 해요? 얘기 잘 들었고 오늘 결론은 자기 하고 싶다고 해버려요. 근데 지금 80대에 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말을 들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큰 차이는 바로 바이든은 스파이더맨입니다. 동맹을 통해서 그물로 이제 먹이를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가서 다 몽둥이 들고 패는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은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지금 별 감흥을 안 갖는 것이 보는 관점은 이래요. 트럼프는요, 몽둥이부터, 채찍부터 때리고 당근 주겠다는 거고, 바이든은 웃으면서 자유로운 웃음 속에서 당근을 먼저 떠놓고 그걸 안 실행하면 채찍으로 세게 패는 것이 바이든 스타일입니다. 이게 미국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앞만 뒤만 서로 바뀌었을 뿐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뭐 취임하면 바로 모든 거 다 끝내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10몇 가지를 취임 당일 하겠다는데 이 중에서 정말 트럼프가 아무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후적으로 상하 양원의 비준을 받아야 되거나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좀 기대를 낮춰도 되고, 그다음 트럼프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이유는요. 미국은 상하원 대통령 이렇게 쓰면 이번에 공화당은 트리플 크라운을 했습니다. 상하원 다 공화당, 대통령 공화당, 백악관까지. 근데 우리하고 달리 미국은 국회가 2년마다 바뀝니다. 2년하고 또 선거하는 거죠. 하원은 2년의 임기예요. 근데 미국이 정말 집단지성이 대단한 것이 대선 때는요, 반드시 상하 양원을 여당한테 밀어줍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 쓴 건데, 중간선거에서는 머스트로 상하원 중에 하나를 야당한테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하원에 다 통과가 돼야 뭐든지 다 법안이든 정책이든 되는데, 한 군데서 반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한국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되냐? 2년까지만 사실은 대통령이고 3년 차부터는 이론상 식물 대통령이 될 확률이 51%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아직 취임도 안 했는 저 난리를 치고 있냐 그러면 이 타임 프레셔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낮춰도 되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공약이라는 게 공공한테 약속한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 약속, 텅 빈 약속이라는 얘기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47%를 이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꼴랑 23%, 바이든이 조금 높게 30%. 근데 트럼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3%는 5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선거 때 얘기한 것 중에서 1개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트럼피즘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말대로 되면 왼쪽에 빨간색으로 저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이게 됩니다. 이러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대하고 인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팍팍 따라주면 좋은데 어느 나라 정부든 간에 리더의 말을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이행하는데 정부는 항상 느리고 후행합니다. 선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를 좀 봐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각을 구성한 걸 보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초단기로 이번에 보통 한 70일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3주 만에 다 끝내버려요. 왜 이렇게 했냐를 보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국회 인준받아야 되는 24명, 백악관의 핵심 28명 봤더니만 제가 빨고 파랗게 뭐 막 실어놨는데 이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기 내각에서는 3G, 골드만삭스 출신, 장성 출신, 그리고 가질네어, 갑부들 출신, 요게 1기 대통령 시절의 핵심 내각이었는데 이번에는요, C3F입니다. C는 기업의 CEO들을 대거 집어넣고요, 내각에. 두 번째가 팍스뉴스 출신을 4명인가 5명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출신, 자기 동네 사람들을 왕창 집어넣고, 그 다음에 40대를 왕창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지금 6개 파가 있는데요. 이 공통적인 뜻을 같이 하는 마가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같이 하고 능력보다는 충성, 그리고 40, 50대 젊은 독수리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복수열전입니다. 자기가 1기 때 못 해본 거, 정부가 방해해서 못한 거, 또 바이든한테 당한 거 이번에 다 복수해 주겠다. 두 번째 재미난 것은 앨런 머스크를 거기에 장관급으로 썼어요. 이거 왜 한 거냐? 정보기관 400개를 98개로 확 줄여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원성 폭탄이 날아올 건데 그거를 트럼프 내가 한 게 아니고 앨런 머스크가 한 거야.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저걸 죽여버려요. 차도살인.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후일도 뭡니다. 지금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글리 프로젝트가 많다고 그랬는데 감옥 가야 될 일이 많아요. 한번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차기 대권 주자가 차기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 되면 트럼프 키즈가 되면 되죠. 만약에 벤스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트럼프 감옥 안 보내죠. 사면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려면 40대, 50대에야만이 차기 대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트럼프 머리 좋죠. 중국을 잡을 무기는 뭐 이제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쓸만한 건 이미 다 썼어요. 추가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25%를 60% 올린다는 것 정도,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신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키신저 장관이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제가 동그라미 쳤죠. 배꼽 다 내놓고서 선거판에서 벌쩍벌쩍 쳐야 됩니까? 트럼프의 저기 가서 이때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데가 트럼프가 총 맞고 나서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기부금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 앨런 머스크가 기부금 왕창 집어넣고 트럼프 기부금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선거판마다 이렇게 갔으니까 당선된 거죠. 근데 이 앨런 머스크는요, 시진핑하고도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서열 2번 리창 총리는 상하이 당서기 할 때 앨런 머스크가 거기다가 90만 대짜리 전기차 공장을 지어갖고 리창이 무지하게 거기서 이득 본 거죠. 리창하고도 뭐 이제 퍼스트 버디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1, 2번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모든 공식 행사에요, 다 머스크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잘 아는 선수고, 그래서 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대단하냐면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파란색은 해리스한테 돈 준 거고, 빨간색은 이 트럼프한테 돈 준 건데, 다가 해리스한테 걸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앨런 머스크만 100% 다 공화당에 트럼프한테 걸었습니다. 엄청난 신기가 있는 거죠. 승부수. 그래서 이제 왜 했냐 그러면요, 트럼프가 아마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트럼프 다음에? 아닙니다. 미국은요, 다른 건 다 오케이인데 대통령만큼은 메이드 인 USA 해야 됩니다. 태생이 미국이어야 돼요. 트럼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 아닙니다. 트럼프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입니다. 거기 출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안 돼요. 그럼 뭘 하냐? 바로 요겁니다. 자기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미국에 다 깔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 돈 무지 벌죠 뭐. 근데 이게 규제 당국에서 계속 규제를 해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만 허가받으면 그 다음 주는 어떡하냐. 그래서 트럼프가 규제 혁파한다는 얘기로 한 군데서만 허가받으면 미국의 50개 주에서 다 통용되게 해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주선 뭐 이거 갖고 이제 난리를 칠 건데 로켓 발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주 당국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끄는 거예요. 그 규제만 싹 없애버리면 앨런 머스크의 기업들 주가는 2배, 3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철저하게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앨런 머스크의 그 대중국 메신저 역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그래서 서로가 싸울 때 상대가 너무 세게 나오면 자기가 체면이 깎일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60% 때렸는데 중국도 아이고 형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래 나도 60% 때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트럼프는 그 다음번에 100%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은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믿을 수가 있고 중국도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트럼프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역전쟁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1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가장 충격이 큰 것부터 했지만 단계적으로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하고 중국의 수출을 보면은 지금 대미국 수출이 빵이 되면 중국 GDP 2.8%. 지금 소비가 56이기 때문에 요거 5%만 늘리면 2.8. 그래서 그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물론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은 수입을 저렇게 많이 하고 중국의 수출은 요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수출하는 것들이 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도 죽지만 미국의 소비자들도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요겁니다. 보복해서 때리면 중국의 GDP가 요만큼 줄어들지만 중국이 반대급부로 이 경기 부양을 하면 이걸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국은 목숨 걸고 내수 부양한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이게 인정하고 이걸 국가가 축적하겠다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8세 되신 어른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개념이나 있으시겠어요? 머리도 복잡한데? 왜 이걸 하냐 그러면 가상화폐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언더라잉 어셋이 달러예요. 달러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규모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 한국보다도 조금 작은 정도의 외환보유고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미국 국채를 계속 편입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가 다 미국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 사줄 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코인이 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무지 커지게 되면 트럼프는 돈 펑펑 쓰더라도 코인 돈을 갖다가 자기 정책에다 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오케이,
저거 육성하자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코인들이 난리가 난 거고요. 중국은 여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는 건데, 대응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물러보면 안 되는 것이 싸움질하는 정치하고요, 공부하는 정치가 다른데, 중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무식한 독재주의 국가 뭐 이러지만, 중국은요, 당 서열 1번부터 24번까지가 45일마다 한 번씩 반드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해요. 그걸 이제 집착석, 그룹 스타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했냐면 200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179번을 했습니다. 이건 결석이 없어요. 자기 부모가 줘도 출석합니다. 그리고 출장도 못 가요. 뭘 공부하냐 그러면요, 이런 걸 공부해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매체융합, 블록체인, 양자기술, 지적건보, 탄소중립, 생물안전, 뭐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면 서너 달 뒤에 여기에 관련되는 정책이 그대로 나옵니다. 중국의 이게 첨단 기술, 이 15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 첨단 기술을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이거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자동차도 못 만들고 핸드폰도 못 만들고 우리 기술 다 뺏겨간 짝퉁의 나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중국은 세상에는 달을 기준으로 하면요, 세 개 나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달에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세 번째 나라는 달 뒷면으로 올라가서 흙을 퍼오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달 보고 기도하죠, 추석 때. 미국은 달에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성을 컨트롤하려면 전파로 지구에서 쏘면은 전파는 직진성이 있어서 바로 일직선으로 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뒤로 위성을 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 오작교 위성을 하나, 중계 위성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만드는 기술 가지고서 달에 올라가는 위성 만들 수 있나요? 우리 기술이? 중국 화성에 갔다 왔어요. 항공모함을 지금 만듭니다.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요, 스텔스기를 만들어요. 우리 자동차 만드는 기술 갖고 저게 스텔스기 만들 수 있냐고요. 근데 그 기술을 그럼 누가 줬습니까? 미국이, 일본이, 한국이? 중국이 훔쳤거든, 베꼈거든, 이게 샀든지 개발했든지 자기네 기술입니다. 이거 우리 무섭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죠. 저 14억의 거지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삼성이 핸드폰 접고 나왔고, 우리 현대차가 자동차 접고 나왔고, 화장품 회사들 다 접고 나왔고, 카페베네 문 닫고 나왔고, 엘마트, 이마트 문 닫고 나왔고, 그래서 야, 중국 망했다 이러고, 한국의 재벌들이 다 문 닫고 나올 정도면 경기가 얼마나 나쁘면 저럴까? 중국 쳐다보면 안 돼. 그리고 새로운 정보 들어서면서 안미경제 끝났으니까 중국 쳐다보지 마. 이렇게 정책이 가면서 우리는 중국은 끝난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 세계 여러분들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동차의 원조 할배집은 누구예요? 포드잖아요. 포드 중국에서 공장 뺐다는 얘기가 없어요. 테슬라 중국에서 공장 뺀다는 얘기가 없어. 애플 중국에서 멀쩡하게 핸드폰 만들고 있고 팔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우리 롯데마트, 이마트는 문 닫으러 왔는데 월마트 중국에서 장사 잘해요. 스벅 계속 늘립니다. 에스토로데 계속 장사해요. 우리만 빠졌고 정작 전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그대로 장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중국이 망해서 끝났다. 그런데 그러면 망해서 끝난 나라를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저 난리를 칠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의 말은 반만 믿어라. 그리고 팩트 체크를 데이터로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헛발질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의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 과학 기술이 중요한데 우리는 98년부터 2024년까지 과기부 장관이 18명이 바뀌었습니다. 26년 동안. 근데 중국은 5명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이게 우리하고 게임은 특히 재미난 것은 지금 중국이 전기차에서 전 세계 시장의 69%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왕강이라는 사람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처 장관을 11년 동안 합니다. 이때는 후진타오 정권하고 시진핑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인데도 장관은 과기처 장관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전기차를 세계 최고로 만든 사람입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자동차공학 박사인데 거기서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열처리 관련되는 이제 특허를 해가지고 폭스바겐이 그거 갖고 뭐 차를 4천만 대 얼마를 만들어 팔았어요.
독일이 선정하는 우수한 엔지니어 탑5,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을 중국이 다시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석유 자동차에서는 도저히 독일 못 이긴다. 그럼 어떡할래?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11년 동안 그대로 밀었더니 중국이 지금 1년에 940만 대, 금년 같은 경우에 1020만 대를 파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이걸로 바뀐 거죠. 정책 일관성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죠.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이제 미국이 그 중국하고 관계에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애플 자동차, 애플 핸드폰 95%가 중국에서 만들고요. 테슬라 중국 매출 비중 37%, 중국 생산 비중 40%입니다. 그래서 이거 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주가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8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복관세 같이 60% 때릴 겁니다. 왜? 시진핑은 지금 트럼프가 무서운 게 아니라 14억의 시선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 그러는데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손들었다? 이거는 14억이 이제 좌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이 60% 때린다. 두 번째는 환율 확 낮춰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보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 제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키워가지고 수출을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손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 국가 기업, 한국이 거기에 중요한 대단, 상대적으로 우대를 하는 거죠.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우대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고, 그리고 아세안 지역으로 우회 수출 기지 대거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까지 가는 이런 8가지 단계를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입 다물고 조용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다고 중국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제 얘기만 잠깐 드릴게요. 항공 얘기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계에서 놓고 보면요. 지금 이 많은 품목에서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축구 우리가 중국 잘하고요. 그 2가지 빼놓고는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실력을 평가해 보면은 지금 AI하고 양자 기술이 난리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는 중국이 뭐 양자 기술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랭킹 2등이 AI든 양자 기술은 다 중국이고 한국으로 보면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63, 우리는 AI 39. 양자는 중국이 35, 우리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물러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아시아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지금 보면은 이 아세안의 세계 경제 비중이요. 지금 그 G7이 저 보시는 노란 색깔인데 아세안 국가들의 세계 경제 비중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건 뭐하고 같이 냐면 중국이 커지면서 아세안이 같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선진국에서 계속 제재를 받으니까 아세안으로 계속 이제 기업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하고 신흥국가의 갭도 계속 줄어드는데 선진국은 떨어지고 신흥국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 한국이 미국 대비해서 보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는 1993년에요. 중국 GDP, 우리나라 GDP 85%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9%까지 떨어집니다. 우리는 10분의 1 토막 났고 중국은 10%에서부터 75%까지 5배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딱 2나라밖에 없다. 미국하고 중국. 그럼 너 누구 선택할래? 그랬더니 당연히 미국 2020, 21, 22까지, 23까지도 저 파란 색깔 미국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다시 이게 웬일입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1등으로 놓고 미국을 2등으로 놨습니다. 이거 왜 이랬냐 그러면 미국이 제재하는 바람에 2023년에 대거 중국 공장들이 아세안으로 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큰 이제 변화가 있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 다문화 가정인데요. 지금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19만 명이고 어디서 많이 왔냐면 중국, 그 다음에 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출생 수도 보면요. 이제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숫자 초등학교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계속 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아세안의 컬처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아세안이 커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부채가 많다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이 투명성이 높아지는 걸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밝아진다는 것은 제도화가 되고 체제가 갖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동남아가 법도 안 돼 있고 어설프고 이러는 그게 돈 먹을 기회지, 동남아가 중국이 한국처럼 돼버리면 돈 절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 잘하고 있는 걸 중국이 베껴서지 2등까지 왔고요. 근데 베낀 걸로는 1등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1등을 하려면 반드시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의 허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돈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퍼팅은 할 때마다 달라진다. 골프 칠 때. 상황이 항상 바뀐다는 거죠. 영원한 건 없다는 거고, 또 시진핑 마찬가지로 현명한 사람은 시대에 적응하고 영리한 사람은 상황에 대응한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트럼프한테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중국으로 보면 우리 항상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자기 비하가 심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결국은요, 우리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안 됩니다. 왜 징징거립니까? 미국하고 중국은요, 한국이 아프다고 거기다가 반창고 발라주고 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동문들,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 정의나 의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요, 정보다도 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이게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이고, 거기서 이제 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이 트럼프에 대한 공포, 또 미국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고 좀 눈을 낮게 가져가 가지고 냉정하게 보고요. 그리고 아세안 마켓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화를, 큰 트렌드를 보면 아마 지금 아세안 쪽에서 많이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기회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저를 자꾸 쳐다보시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라서 예, 제 얘기는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시 공지사항을 좀 하고 멘토님 소개, 그리고 이제 나누어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시 한 두세 가지 화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우 이름으로 GYBM으로 양승은 됐습니다만은 각자 현장에서 바빴는데 그걸 이제 모쪼록 한번 뭉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YBM이라는 여러분끼리 만들어진 동기에 이걸 공고히 하면서 25년 사이에 대우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면서 또 결집이 된 셈입니다. 지난 한 15년 동안에 돈 한 260억 가까이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전부 다 좀 퍼부었다고 제가 표현드리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끼리 뭉쳐서 여러분들이 성장 잘해가는 게 이게 미래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판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올해 1년 동안은 주로 이런 포럼, 매월 진행하는 포럼 형태로 갑니다만은 금년 말이 되면은 비즈니스 동맹체로 움직이도록 하고 연말 정도에 동남아 모처에서 이 회원들 계속 누적되고 축적된 힘으로서 한 300명, 400명 모여서 실제로 얼굴 보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춰서 여러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우리 조직은 두 개 합쳐져서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가치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현장에 있다 보면 책 한 권 읽기도 예의치 않을 겁니다. 유튜버 많이 봅니다만은 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그런 지식들을 좀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그게 좀 살을 붙이고 동남아에 집중해 주는 그런 강의 내용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교류하고 단순히 네트워킹이 아니라 서로 판매하고 구매하고 투자 협력하고까지 꾸준히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온 우리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주제, 글로벌이라는 세계 경영이라는 주제와 산업을 위해서 기술과
그 기술의 미래를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연결되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제시하셨던 여러분 창업의 길 혹은 한 기업에서 중력으로 커나가는 두 가지 로드맵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네트워크가 다시 같이 힘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서울서 힘을 만들어 드리겠고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 과정 만든 거 여러분들의 의지가 모인 겁니다. 사무국은 도와드리고 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간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마인드를 좀 바꿔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시스템이 한 세 가지가 돌아갑니다. 강의장에서 돌아가는 이게 병행해서 실시간 유튜브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인적사항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무 지금 채널이 없습니다. 정보를 살아 움직이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현재 소속, 현재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노출되지 않고 있어서 비즈메카라고 하는 기업용 인트라넷 채널을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금 넣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회원 가입하면 다 신청하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마 국가별로 기수별로 명단도 소트가 되고 그분이 지금 어느 회사에 가 있고 이메일 주소는 뭔가 정도까지는 색인을 할 수 있도록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럼 내가 출장을 한번 가든 궁금한 게 있을 때 이 데이터에서 우리 동문들이 어디 있고 또 찾다 보니까 대우 선배님들이 계시더라 하고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강의 들었던 것 두고 재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플랫폼에다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들이나 모든 것들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다가 수시로 돌아가는 행정사항이나 연결사항들은 오픈 카톡방 지금 이런 한 250명 들어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채널로 진도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강사님이나 그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좀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령층도 차이가 나고 속해 있는 산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강연을 찾아내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부딪혀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신청 받아봤더니만 30명 정도가 제안을 했습니다. 주제가 한 11건이 있고요. 강사를 아예 추천하신 분도 있고 우리 사례 스타트업 했던 분들의 사례를 듣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분간은 좀 뭐랄까요 큰 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접수된 걸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멘토님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서 순서를 정하고 그분들한테 쭉 접촉을 하는 과정에 지금 다들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을 빼고 오늘 다음번 강의하실 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서 이런데 미리 강사님들을 어나운스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도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번 2월달 모임은 2월 14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찾다가 여러분도 추천도 했고 실제로 제가 눈여겨보던 분이었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법무부 율촌에서 전문의로 활동하시면서 정부나 이런 쪽의 사이드에 자문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데 굉장히 글로벌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환경 그다음에 자원 쪽에 일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승낙을 해서 아직 제가 주제를 못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사무실 오면 제하고 여러분들의 적합한 주제의 범위와 제목을 잡아서 선정해서 공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구촌 이야기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아쉬움이 있다면 늘 주시면은 앞으로 매달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을 딜리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한 3천여만 원 넘는 돈을 우리 동문들 이름으로 모았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힘을 보탰고요. 그게 또 멘토님들이 또 여러분들 적은 돈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모이니까 돈이 되어서 한 4천만 원 정도 재정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동문 회장들도 고생을 했고 여러분 도와주셨고 5개 동문회 지역들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호치민으로 중심한 베트남 남부 그다음에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4개국인데 2개 지역은 제가 환영사를 못 받았고 이 3개 지역만 약 1분 정도 메시지 받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중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북부 동문회장 박진감 회장입니다. 한번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대우 GIBM 베트남 2기 출신이자 하노이 북부 동문회 회장 박진감입니다. 2025년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세계 경영 포럼이라는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포럼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자리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통찰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월 초청될 연사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깊은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즈니스와 삶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는 언제나 도전과 성장을 추구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 역시 동문들의 열정과 참여로 더 큰 의미를 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를 맞아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모든 동문들에게 새로운 영광과 동기부여를 주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갈 2025년도의 여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드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것 같죠? 1분이 채 안 됐습니다. 보시죠. 다음 인도네시아 동문회장 이순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우 GIBM 인도네시아 회장 이순석입니다. 오늘 세계경영 라운드 포럼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이 포럼은 글로벌 경영과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는 대우 GIBM 동문 간의 성장과 화합을 돕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문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각자의 보석 같은 능력을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꿰어 대우 GIBM의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이 오늘 포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우 GIBM의 위상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자리라 확신을 합니다.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여 이 포럼이 세계를 이끄는 세계 경영의 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출신들이 그렇게 좀 많은 수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동문들이 있으면 꼭 좀 말씀 건네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참석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미얀마 동문회장 2기 김주영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IBM 미얀마 동문회장 김주영입니다. 저는 2016년에 GIBM 미얀마 과정을 졸업하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GIBM 미얀마 과정에 입소하여 미얀마어를 배우고 현지에서 회사 생활을 한 것은 제 작은 사업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GIBM 과정을 통해서 받은 혜택을 동문과 후배님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은 GIBM과 대우 OB들이 함께 교류하고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배우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저의 위치에서 동문들이 보다 나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트남 남부 김난영 회장이 촬영을 못 해왔고요. 그 다음에 태국의 김민재 1기 연생이 또 동문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아까 말씀드린 소개 시간을 좀 가지고 다음 안내에 따라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